오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여전히 뜨거운 물가, 정말 피크아웃일까?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메리츠증권 이권 지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지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앞서 제가 좀 오프닝에서도 물가 얘기를 했는데 역시 지난해부터 늘상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물가 이야기입니다. 물가 정말 피크일까? 어떤 얘기를 전해 주실까요? 네. 고민이 많습니다. 네. 지금 종목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죠. 그렇죠. 코스피 같은 경우엔 1월 말부터 2,500포인트 부근에서 계속 정체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코스닥 지수, 특히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코스닥 150이 코스닥 지수 비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대형주였고 그리고 공매도가 많았었죠. 아하, 예. 그래서 공매도가 많이 쌓이는 종목들이 그동안 많이 눌렸고 네. 반대로 쇼커버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이 몇몇 종목들의 급등이 쇼커버를 더욱더 부르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런 그 개별 종목 장세들이 더 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이 매크로가 어느 정도 그 단단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매크로를 해칠 만한 이슈가 지금 금리 쪽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장 계속 종목을 찾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이 시장의 안정 그리고 이 물가에 대한 조금의 이제 확신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런 그 불안감을 더욱더 높이고 있는 상황들이 그 몇몇 그 이제 미국에서 연준 의장들이 3월에 50bp FOMC 50bp 그렇죠. 인상에 대해서 가능성이 물론 굉장히 낮지만 조금씩 목소리를 키우고 있고 맞아요. 이에 여러 따라서 총재들 여기저기서 자꾸 매파적으로 발언하니까 불안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세인트 루이스 연방 총재 같은 경우에 예. 연방 총재 같은 경우에는 투표권이 없죠. 다소 굉장히 매파적으로 바뀌긴 했지만 네네.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굉장히 우려가 났지만 그래도 없었던 불안감이 생긴다라는 측면에서 작년에 우리가 워낙 금리 그리고 물가로 힘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조금 준비를 했고요. 예. 결국 1월 CPI나 PPI가 예상치보다 그리고 YOY로 이제 MOM으로 YOY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죠. 그렇습니다. 2월, 3월 그리고 하반기 연준도 이 데이터 의존적인 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선행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데이터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건데 확인하고서 결국 이 다음 이제 지금부터 발표될 CPI의 구성 항목들이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인이 필요한데 예. 에너지를 제외한다라면 우리가 이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재화 물가 그리고 서비스 물가가 대표적이겠죠. 예.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 주거비, 임대료 같은 부분이고 재화 물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비하는 재화 그리고 큰 부분이 이 자동차, 중고차에 대한 이 물가가 대표적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소비하는 물건 중에서 가장 값비싼 제품이 자동차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된 그 저희 하우스의 이 어느 정도 재화 물가 지수를 선행해서 움직이는 지표들을 네. 살펴본다라면 그 선행해서 움직이는 지표들 대비해서 후행적으로 재화 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연한 파란색 같은 경우에 ISM 제조업 공급자 배송 시간 지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복잡하네요. 공급자 배송 시간 지수. 제조업체에서 만들어서 공급자에게 배송하는 그 시간에 대한 그 지수인데 네. 중요한 건 이 배송 지수가 상승을 하면 시차를 두고 코어 재화 CPI 같은 경우에 상승을 했고요. 재화 반대로 물가 지수가. 꺾여 내려가면 코어 재화 CPI 지수가 꺾여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항상 움직이는 그런 패턴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선행해서 지금까지 00년도 이후에 보면 네. 그러한 패턴을 계속 유지해 왔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최근에 연한 파란색 같은 경우에 급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재화 중고차 제외 핵심 그 재화 물가 같은 경우에도 꺾여 내려갈 것으로 선행지수를 본다라면 그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패턴에 따르면 저 급락하는 수치대로 따라서 쭉 네. 내려갈 것이다.
오른쪽에 있는 이 중고차 물가와 네. 이 중고차 가격 지수, 네.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가격 지수가 내려간다라면 네. 당연히 중고차 물가 또한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음흠. 저는 이 중고차 가격을 볼 때 조금 더 중고차 가격보다 선행해서 볼 것들이 신차의 재고, 신차 재고. 신차의 재고, 그리고 신차 판매함에 있어서 이 세일즈 그 판매 영업사원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가장 선행적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작년에 물가가 계속 올라갈 때 그 당시 때 그 반도체 부족,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생산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자동차였죠. 그래서 재고가 굉장히 타이트해서 그 타이트한 재고 때문에 내가 신차를 주문하더라도 신차를 못 사서 중고차를 울며 겨자 먹기로 사기 때문에 그렇죠. 공급이 문제였으니까.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였는데 네. 최근에 보면 아직 적정 재고보다는 원만하지 않지만 재고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뭐 이거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데 네. CF 언론, TV나 라디오에서 신차 판매에 대한 마케팅이 과거보다 굉장히 활발해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예. 그리고 실제로 영업사원들의 인센티브가 올라가고 있죠. 네. 재고가 늘어나고 있고 신차에 대한 재고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영업사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늘어나고 있다. 만약 재고가 타이트하고 주문했는데 시간은 오래 걸린다. 네. 그리고 너나 나나 다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영업사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줄 필요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재고가 조금 더 원활해지고 있고 인센티브를 더 줘서라도 이 재고를 빨리 판매하려는 다소 과거와 같은 다른 상황이죠. 그 얘긴 즉슨 팔릴 거라는 기대가 당연히 녹아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부분도 알 수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건 예. 신차가 이렇게 재고가 남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신차보다 더 감가상각이 훨씬 큰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 반등이 쉬울까? 이건 저는 언제 하락을 하느냐의 문제지. 예.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하기에는 보시는 중고차 가격 지수와 그리고 중고차 물가와 보는 바와 같이 더 꺾여 내려갈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때문에 이 재화 물가 같은 경우에는 후행적으로 하락을 예상한다라는 게 예. 저와 하우스의 뷰이고요. 그럼 재화 물가를 제외하고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주거비와 임대료죠. 네. 이것도 그 차트를 보시면 서비스 물가에 선행하는 지표가 꺾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뭐 당연한 얘기겠죠. 때문에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제 꺾여 내려갈지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다소 불안해하고 있는데 네. 이 주거비와 임대료에 대한 상황 자체가 지금 변화하지 않는 이상, 이런 타이트함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보시면 그 렌트 가격 인덱스죠. 예. 렌트 가격 인덱스 연한 파란색입니다. 연한 파란색이 선행 지표인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 지금 가장 먼저 꺾여 내려가는 저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앞서서 지금 최근 차트보다는 앞서서 차트를 보시면 연한 파란색이 먼저 반등을 하면 아하. 나머지 진한 파란색과 진한 까만색이 반등을 했었습니다. 예. 지금도 먼저 연한 파란색이 꺾여서 내려가고 있죠. 이것 또한 언제 이제 이 그 주거비 및 임대료의 CPI가 꺾여 내려갈지 이 차트에 보선 알 수는 없지만 결국 반영한다라는 거죠. 이 흐름은 그대로 좀 따라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결론을 내어 본다라면 지금 너무 많이 꺾여 내려왔기 때문에 피크아웃을 하고 물가를 피크아웃을 하고 급격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급격하다기보다는 최근에는 좀 각도가 가팔랐죠. 네네. 근데 그 각도가 가파른 것이 다소 완만해지다 보니 이거 올라가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은 하지만 예. 방향성은 여전히 둔화되는 방향이죠. 아하. 하지만 이게 언제로 다시 가속도가 붙을지에 대해서 지금 시장 걱정하는 건데 네. 제가 전기차 섹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그렇죠. 하지만 중간중간 가속도 때문에 먼저 주가가 갔다가 또는 주가가 기다렸다가 이런 구간이 있을 뿐이지 지금도 물가를 바라보는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금리를 바라보는 그건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해요. 예. 마지막으로 이 과거의 CPI, 앞으로의 CPI, 그리고 CPI와 금리의 그 함께 차트를 그려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세로 점선 같은 경우 현재 시점이거든요. 올해 그렇죠. 예, 세로 점선 이 전까지 지난 CPI가 먼저 반등을 가파르게 했었죠. 예, 예. 그리고 22년 초반부터 연방 기준 그 금리가 급격하게 따라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CPI 같은 경우에는 꺾여서 내려가고 있죠. 보시면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 이 각도가 네. 살짝 완만해졌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살짝, 마지막 끝에 오른쪽 끝 부분 보면 아니요, 그 최근 예. 이 점선이 있는 점선이 부분에 있는 부분. 아, 점선 네, 예, 예, 있기 예. 전에는 피크아웃을 가파르게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가파르게 내려왔는데 점선 부분에 최근 부분에 들어와서는 가파름이 다소 둔화되었거든요. 그렇죠. 교차되는 저 지점.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의심하는 거죠. 이거 다시 반등하는 것 아닌가? 네네. 그런데 이 예상 궤적을 보시면 여전히 하방이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연방의 그 연준의 최종 금리, 연준의 기준 금리 또한 24년도 가까워질수록 예. 계단식으로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결국 그래 중립금리 3월 달에 뭐 25bp 뭐 4월, 5월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결국 물가가 피크아웃 했다라는 건 언젠가는 꺾여 들어갈 것이고 결국 상반기 어느 시점에서는 물가와 금리가 피크아웃 할 것이 아닌가를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때문에 저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환율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를 크게 반영해서 밑으로 꺾여 내려가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의 문제이지만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를 반영할 거기 때문에 예. 다시 한 번 더 결론을 내어보면 지금은 여전히 그 역실적 장세에서 금융 장세로 들어가는 국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만약 3월 FMC에서 정말 50bp를 올린다면 저는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는데 네. 올린다면 시장의 충격은 불가피하겠죠. 뭐 그렇죠.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하겠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이런 물가가 유지된다라면 상반기에는 이 금리 인상의 사이클이 종료가 되면서 예.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될 텐데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투자에 대한 여력이 살아나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PF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죠. 금리 인하 자체가 돈의 가격이 낮아진다는 거고 반대로 돈의 가격이 낮아진다는 것은 부의 효과, 자산 가격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이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쉽게 상승장을 누렸던 게 금융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물가 지수들만 잘 확인을 하고 예. 이 역실적 장세에서 금융 장세로 들어가는 부분을 확인한다라면 충분히 주식시장에서 기대 수익률을 높여도 되는 그런 시기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초 1월장만 해도 굉장히 시장의 분위기는 좋았죠. 2월 들어서 좀 주춤해졌던 이유가 뭐냐면 이 물가의 공포가 다시 좀 살아나는 겁니다. 미국의 1월 CPI 그리고 뭐 지금 PPI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되다 보니까 이거 만만하게 볼 수는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면서 3월 FOMC 때 25bp가 아니라 금리 50bp 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다소 좀 주저하는 모습이었죠. 자, 그렇지만 이건 지전염과 함께 몇 가지 지표들을 좀 확인해봤습니다. 그 물가를 움직이는 큰 축으로 재화 물가 지수와 서비스 물가 지수 이쪽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지수들을 봤을 때는 지금 재화 물가 지수도 서비스 물가 지수도 후행적으로 하락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 가능하다는 점을 짚어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요게 둔화가 되는 거 뭐 속도의 문제일 뿐이지 잠시 좀 가파르게 내려갔던 것이 주춤해졌을 뿐이지 이 방향성 자체는 여전히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여전히 역실적 장세에서 금융 장세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3월 50pp의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본다는 이런 관점까지 이야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물가에 대한 해석 그리고 앞으로의 큰 틀에서의 시장의 흐름 잘 짚어가면서 투자를 하셔야 성공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첫 번째 키워드를 마무리해보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래 먹거리 우주산업. 관심 필요한 이유와 전략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 항공에 대한 이야기. 지난해까지만 해도 좀 주춤거리는 모습 하반기에 확인이 됐다가 최근 들어서 보니까 어느새 주가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점장님, 우주산업, 여기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부터 좀 상세히 정리를 해보죠. 네. 제가 주기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섹터죠. 네.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시장의 핵심이 될 만한 돈을 벌 네. 산업이 된다라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컨빅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왜 자율주행과 이 저궤도 위성 우주 산업이 왜 함께 해야 되는지,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왜 함께 해야 되는지를 제가 주기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예. 오늘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전반적인 흐름이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 산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 육, 해, 공 네. 굉장히 잘 하고 있죠. 바다에서 조선도 잘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육지에서도 자동차 뭐 잘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 공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DNA를 가지고 있는데 네. 국내 모멘텀, 글로벌 모멘텀이 지금 하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매크로 환경을 본다라면 예. 앞서서 역실적 장세에서 금융 장세를 언급드렸는데 금융 장세의 특징은 당장의 EPS보다는 멀티플을 먼저 당기는 거죠. 주가가 먼저 올라가죠. 네네. 그리고 왜냐하면 좋아질 것을 대비해서 돈이 거기로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흘러간 돈들에 의해 실적이 발생되는 것이 실적 장세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 때는 멀티플이 먼저 올라가고 실적 장세 때는 EPS가 올라가죠. 네. 그런데 주가가 재미있을 땐 아무래도 금융 장세라는 게 가장 교과서적인 예. 부분이고 항상 그런 패턴을 보여왔죠. 그래서 저는 만약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금리가 하락 사이클 또는 금리가 내려간다라면 성장주, 밸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네. 그 전에 미리 스터디와 이벤트에 대해서 확인을 해 놓자라는 의미입니다. 17일이었죠. 그 정부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 관련한 특별법을 잠정 확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아마 5월 달에 제정이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3월 다음 달이죠. 네. 3월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그 기사에 따르면 이번에는 뭐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우주에 대한 우주 산업, 저궤도 위성, 위성 서비스, 위성 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3월에 화성 탐사용 우주선이죠. 스타쉽이 지구 궤도 비행을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네. 6월에는 누리호 3호가 발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스타링크의 한국 서비스가 2분기 내로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전쟁이나 통신이 좀 불가피한 지역, 불가피한 상황에서 네. 굉장히 원활하게 통신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가격 또한 이제 일반화, 대중화의 수준까지 들어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한 하반기에는 원액과 하나시스템의 국내 위성통신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아스코라든가 또는 챗GPT 발표 네. 보통 이벤트가 있기 이전에 주가는 기대감을 반영했다가 그렇습니다. 이벤트가 나오고 나서 생각했던 것보다 별거 없네. 주가의 기대감이 흘러내리고 그리고 그 이벤트가 있을 때 이벤트보다 넥스트 다음 이벤트 더 큰 이벤트가 있을 때는 예. 주가의 힘이 그대로 받쳐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우주산업 같은 경우에 만약 매크로 환경 금리 인하 환경이 유지가 된다라면 충분히 그 이벤트를 받을 만한 이슈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장 최종적인 상태 예. 제가 1년에 한 번씩 정도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미국 증시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 당연히 애플이죠. 예. 제가 주식시장 처음 들어왔을 때는 엑슨모빌이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뭐냐 물어보면 애플입니다. 네. 애플이 왜 1등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뭐 여러 이유가 많겠죠. 계속 혁신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아이폰이 잘 팔렸고요. 그리고 거기서 생겨난 이익을 계속 자사주를 사고 소각을 시키고 네. 주식수를 줄여버렸죠. 거기에 저는 영업이익률 개선도 큰 효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는 테슬라에게서도 보여지고 있는데 애플과 삼성전자 뭐 똑같이 핸드폰을 판매하고 있지만 영업이익률 마진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건 뭐 핸드셋의 뭐 마진 단가를 떠나서 운영 체제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그 iOS의 운영 체제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이 시장 상인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올리죠.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소비하기 위한 구매자들도 구매를 합니다. 네. 게임을 구매하거나 뭐 무료 결제를 하기도 하고 유료 결제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무료 결제, 유료 결제의 20-30%가 계속 애플의 통장에 꽂히고 있죠. 예, 예. 애플이 어떠한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핸드폰을 판매를 했고 네. 그리고 그 핸드폰 쓰는 유저들에게 플랫폼을 선점을 했고 그렇죠. 운영 체제 이 마켓에 대한 운영 체제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과 여기서 소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어도 돈을 받고 있는 예. 이게 마진을 높이는 거죠. 뭘 팔아서 받는 건 마진의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마켓에서 그냥 들어오는 돈들, 로열티 같은 경우에 커지면 커질수록 이익이 쌓이고 있죠. 그렇죠. 무대만 제공하고 그다음에 남는 거 수수료 받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마트폰 시장이 이미 뭐 성숙기에 들어섰지만 예. 스마트폰의 승자는 삼성전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애플이나 구글이죠. 운영 체제를 굳굳이 하고 있는. 예, 예. 그런데 이러한 이제 스마트폰의 이 시장 플랫폼이 스마트카의 시장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10년 전에 다들 스마트폰이 이만큼 보급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지금 캘리포니아 가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자율주행차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습니까? 이상으로 돌발 변수를 계속 예. 잘 찾아내고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미 CES에서 보여준 상황이고요. 네. 우리가 작은 핸드폰에서 이 소비를 하는 것들이 뭐 구글이나 애플한테 가고 있는데 조금 더 큰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될 스마트카, 자율주행차가 정말 시대가 온다라면 이는 무인카, 자율주행차를 선점하고 있는 업체가 이 시장 자체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예. 거기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뭐 쇼핑 업체들을 컨텐츠 업체들, 뭐 게임 업체들 모두 다 그 플랫폼에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고 예, 거기서 예. 소비하는 것들은 나도 모르게 일정 부분 그 플랫폼을 가진 업체들한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스마트카를 하려는 이유고 결국 누군가는 이 자율주행차를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서로는 굉장히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길었는데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율주행 시장이 돌아왔을 때 뭘 잘할 수 있을까? 네. 뭐 껍데기 자동차를 잘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뭐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이 자율주행의 핵심 칩을 잘 만들어야 될 텐데 이런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에서 엔비디아가 너무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테슬라가 너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어떤 걸 잘할 수 있을까? 차별화된 뭔가가 필요하겠네요. 네. 자율주행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심 곳곳 아무래도 그 작으니까 나라가 작기 때문에 이 영토 자체가 작기 때문에 예. 통신망이 굉장히 겹겹이 깔려 있죠. 촘촘하게. 그래서 자율주행의 필수가 통신인데 사실 그 위성통신 아니더라도 지상망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그 통신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미국이나
다른 이 그 국가 같은 경우에는 통신을 하기 위해서 또는 500km, 1000km 직진을 하기 위해서 네. 다 통신을 커버할 수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영토가 워낙에 넓다 보니 산악 네. 지역도 많고요. 그것 때문에 뭐 이 스페이스X라든가 원액 같은 경우에 계속 저궤도 위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예.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높은 곳에 중궤도, 고궤도의 위성을 띄워서 그 크게 바라봤지만 아무래도 높은 곳에 있으면 시야는 넓지만 반응 속도, 전송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궤도 위성, 중궤도, 고궤도가 아닌 저궤도 위성을 여러 개 띄워서 나라 전체를 그리고 지구 전체를 덮고자 하는 게 그렇죠. 빈 공간 맹점을 없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율주행을 가기 위해서는 저는 통신이 필수적이고 그 통신이 분명 이 커버할 수 있는 곳과 커버할 수 없는 곳이 있을 텐데 그 커버할 수 없는 곳을 위해서 저궤도 위성은 필수적이다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 대해서 더욱더 저는 네.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작은 이벤트 그리고 결국 궁극적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주 산업 결국 한 번은 좀 수급을 많이 크게 온다. 네,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서 그 올해 좀 예상이 될 만한 그런 이벤트들을 다 설명 쭉 드렸어요. 이게 좀 빨리 지나갔지만 하나하나가 굉장히 굵직한 이벤트들이었습니다. 당장 뭐 17일에 관련법이 좀 제정이 되는 모습, 그리고 3월만 해도 테슬라의 이벤트, 그리고 화성 탐사형 우주선 이벤트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올해 기다리고 있는 이런 구체적인 이벤트들뿐만이 아닙니다. 멀리 안목을 펼쳐놓고 봤을 때 일단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될 텐데 이 자율주행차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저궤도 위성 통신이라는 점. 그래서 우주항공 이쪽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점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주항공 이쪽 전략, 특히 탑픽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요거 좀 꼽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인텔리안 테크를 꼽고 있고요. 네네. 몇 년째 계속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예. 제가 탑픽으로 왜 인텔리안 테크를 뽑냐면 저의 궁극적인 마지막 단계는 자율주행차다라고 보는데 네. 자율주행에서 우리나라 업체가 지금의 배터리처럼 1, 2위를 할 수 있는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 저는 자율주행 칩도 아니고 인공지능도 아니고 네. 저는 저궤도 위성 쪽은 그나마 잘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실제로 인텔리안 테크의 본업이 해상용 위성 안테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통신이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위성 통신을 받을 수 있는 안테나 글로벌 1위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로벌 1위예요. 네. 고객사가 미 공군도 있고 미 네. 해군도 있는 상황이고 듬직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궤도 위성이 띄워지면 띄워질수록 이 저궤도 위성에서부터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 안테나가 필요하겠죠. 그 수신 안테나에 대한 MS 실적이 확실한 상황이고요. 네. 실적 또한 작년에 이미 사상체의 실적을 냈지만 예. 올해 그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그렇기 때문에 성장적인 측면에서도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 우주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네, 맞아요. 대부분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작은 코스닥 종목들은 공매도가 없죠. 네네. 그런데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매도가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공매도를 친다는 건 당장 주가에는 안 좋지만 공매도가 쌓여 있다라는 건 결국엔 언젠간 사서 커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의 트렌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과 같은 이런 종목들의 이 트렌드는 꾸역꾸역 눌러놨던 공매도가 항복을 하면서 쇼커버를 하면서 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공매도가 시작된다라고 한다는 건 공매도 타겟이 되는 종목들한테는 불리하지만 공매도가 쌓여 있고 주가가 어느 정도 뚫고 올랐다는 측면에서는 공매도가 결국은 쇼커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벤트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외에도 동사의 주요 고객사가 원앱입니다. 저궤도 위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테슬라도 그렇고
스페이스X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계속 그 위성을 띄우고 있죠.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GPS라고 하지만 이건 미국 인공위성 미국 서비스의 이름이고요. 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 미국 GPS를 이용할 수 없겠죠. 중국 따로 띄우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저궤도 위성을 이 시장을 차지하려는 저궤도 위성 발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신하기 위한 안테나는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예. 동사 같은 경우에 이미 원앱이 발사하는 그 저궤도 위성 수신 안테나에 대해서 공급 계약을 맺은 상황이고 원앱 외에도 다른 고객사들의 다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앱이 지금 저는 임계치에 다다랐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그 하반기에 원앱과 하나시스템의 국내 위성통신 서비스가 출시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원앱의 저궤도 위성 목표치가 648기입니다. 예. 지금 542기를 이제 발사를 했고요. 588기부터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다. 네네. 커버리지가 이제 다 보완이 되었다라고 그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그럼 588기를 위해서는 지금 몇 기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제 투자를 한 거죠, 원앱이. 네, 그렇죠. 투자를 했다라면 이제 이 위성을 통해서 수익화를 거둬들여야 됩니다. 이 평판 안테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테나라고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둥근 접시 모양이죠. 네. 해상 안테나는 다 크게 둥근 접시 모양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둥근 안테나를 달고 있다면 좀 잘 안 팔리진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둥근 안테나를 평평하게 만드는 것 또한 굉장히 아하. 기술력인데 예. 동사가 평판형 안테나 테스트에 이미 성공을 한 부분이고요. 네. 평판형 안테나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궤도 위성의 안테나는 B2B죠. 아무래도 네. 건물상에서 위성을 받아서 기관들이 이용하거나 법인들이 이용하겠죠. 예. 그런데 평판형 안테나가 성공해야지만 핸드폰이나 자동차 B2C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미 B2B에 대한 그 안테나도 잘하고 있고 평판형 안테나에 대해서도 테스트 성공한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 다른 우주 섹터가 갈 때 느리게 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우주 섹터가 갈 땐 당장의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가기 때문에 더 빠르고 많이 가죠. 그런데 도로 내려오기도 하고요. 네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로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고 위상 증자를 통해서 한번 이제 이 캐파를 늘린 상황이에요. 예. 캐파를 늘린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꾸준히 이 실적이 증가가 될 텐데 MS를 유지하면 실적이 증가가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만약 뭐 다른 고객사 원앱이나 이런 그 고객사보다 더 큰 고객사 뭐 아마존이라든가 네. 다른 이 스페이스X와의 그들은 저궤도 위성 업체들이고요. 이걸 받을 안테나 업체가 필요한데 거기와의 뭐 관계가 설정이 된다라면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과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인텔리안테크를 가장 탑픽으로 꼽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메리츠증권 이익원 지점장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익원 지점장과 함께 전반적인 증시 흐름을 좌우하는 물가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구체적인 섹터로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투자하시는 데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투자 판단에 도움될 만한 다양한 정보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